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 40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68% 정도 부채 비율이 됩니다. 5년 뒤에. 그러나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말을 했는데, 총리님은 처음 총리가 아니시죠? 책임 총리라고 하는데 인사나 경제정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긴급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들 얘기하면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규모별로 좀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PPT를 보시면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6%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그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입법, 과세, 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장의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의 이전, 이런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포용성장, 동반성장, 공정경제 뭐 이런 것들에 동의하십니까? 공정경쟁은 대단히 필요한 하나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에 또 이러한 그 복지 정책이 가지는 그 일하는 욕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좀 그 아주 그 상세한 좀 그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용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득의 이전, 우리로 치면은 뭐 EITC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소득 보존 세제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또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중부담 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3국과 같은 고부담 고복지는 우리가 가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 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총리님, OECD 조세 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럼 아까 총님도 시인하신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걸 통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에 대한 경제 규모에 대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믿음 위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그런 그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경제 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 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 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중부담을 향한 그런 그 노력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조세 부담률도 낮추고 동시에 국가 채무 비율도 낮추자, 이게 뭐 가능합니까? 소위 말해서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을 윤석열 정부는 서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가 지금 늘어 있고 GDP에 대한 우리의 그 부채율도 한 38%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50%쯤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과 경제 운영에 대한 대내외의 판단은 현재의 지표가 나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 부분이 예측컨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의원님의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재정 건전성 운영 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은 5년 뒤에 경제 규모에 대한 국가 부채율이 약 67, 8%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적어도 한 55% 정도에서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겁니다만 55% 정도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보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 그 관리 수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입니다. 이거를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한 3% 정도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짐으로써 국민들도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뭐 불가피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 40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면적 감사하겠다면서 이거 뭐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혹은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지금대로 가면은 뭐 한 68% 정도 부채 비율이 됩니다. 5년 뒤에. 그러나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뭐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저는 그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서 자기의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그 주택 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수요를 그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의 어떤 정책의 초점이 이러한 그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그 악을 가지고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 데서 조금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한편에서는 공급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건 뭐 전체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총리님, 우리나라 법인세가 해외 주요 국가의 견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OECD 평균이 한 21.6%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의 법인세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 25% 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아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천억 원 이상의 가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소득의 그러한 세금을 내는 회사의 수는 작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아마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걱정,
또 우리가 앞으로의 복지라든지 또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의 각종 연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세수에 대해서는 그때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이게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천억입니다. 이거 평균 내보면 불과 한 기업당 290만 원입니다. 근데 뭐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지를 가지고 뭐 12.5% 더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수치 장난이죠.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 따져봤을 때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천억이고 이게 서민 중산층에다가 중견, 중소기업 다 합쳐봐야 4조 6천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천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천 원 수준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1천억을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와 1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낚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감세의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에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그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요. 또 당기 순이익이 115% 증가했습니다. 근데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 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줍니까?